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넷플릭스가 DVD 연체료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사실 상상이 되시나요?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 스코츠밸리, 한 남자 리드 헤이스팅스는 블록버스터 비디오 대여점에서 $40의 비싼 연체료를 내고 나오는 길에 생각합니다. 연체료가 없는 비디오 대여 서비스가 있다면 어떨까?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바로 오늘날 미디어 제국 넷플릭스의 기원이자 미디어 혁명을 향한 첫 불씨였습니다. 리드 헤이스팅스는 수학 박사 출신의 엔지니어였고 이미 IT 기업을 성공적으로 매각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마케팅 전문가 마크 랜돌프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모험을 시작합니다. 비디오 테이프 대신 DVD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DVD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기술이었지만 작고 가벼워 우편 발송에 최적이었습니다. 크고 무거운 비디오 테이프를 택했다면 넷플릭스의 역사는 아예 시작조차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넷플릭스는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DVD가 배달된 다음 날까지 기다릴 필요 있나요? 라는 생각으로 우편 시스템을 현실로 만들었죠. 우편으로 DVD를 빌려주는 서비스. 고객은 보고 싶은 영화를 리스트에 올려두고 반납하면 자동으로 다음 DVD가 배달되는 방식. 이 아이디어는 고객이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본다는 오늘날 스트리밍 서비스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편리했지만 곧 더 과감한 혁신이 뒤따릅니다. 월정액 구독제. 고객은 일정 요금만 내면 무제한으로 DVD를 빌려볼 수 있었고 연체료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소비자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닷컴 버블이 터지며 경제 위기가 오자 넷플릭스 역시 휘청거렸습니다. 자금난에 빠진 헤이스팅스는 당시 거대 비디오 대여점 회사인 블록버스터에 회사를 매각하려 제안합니다. 불과 $5천만. 그러나 블록버스터는 코웃음을 치며 거절합니다.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택을 통해 뒤바뀝니다. 블록버스터는 파산했고 넷플릭스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의 월드컵 열풍이 한창일 때 넷플릭스는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주가는 초반엔 불안정했지만 고객 중심의 전략과 전객제 모델은 점차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넷플릭스는 데이터 분석을 본격화합니다. 고객의 시청 기록을 철저히 추적하고 어떤 장르와 배우, 감독을 선호하는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이터 중심 문화가 훗날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도 핵심 무기가 됩니다. 2007년에 또 한 번의 역사적인 도약이 이루어집니다. 넷플릭스는 DVD 대여를 넘어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그들은 DVD가 여전히 수익을 가져다 주던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영화를 실시간 시청하는 개념은 당시에 무모해 보였지만 넷플릭스는 미래를 과감히 선택했습니다. DVD 영화 목록은 7만 편이 넘었지만 스트리밍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건 고작 1000편 남짓으로 초라했지만 넷플릭스는 기술 인프라와 라이선스 확보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 결단이야말로 미디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 믿음은 옳았습니다. 곧 전 세계가 DVD 대신 스트리밍을 택했고 넷플릭스는 영상 소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진출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단숨에 130개국에서 동시 서비스 개시. 넷플릭스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 깃발을 꽂으며 스트리밍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한국, 일본, 인도, 브라질, 프랑스, 중동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기반에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 전송망 오픈 커넥트를 구축했습니다. 전 세계에 서버를 배치해 사용자가 몰리는 순간에도 끊김없는 고화질 영상을 보장합니다. 기술은 넷플릭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기술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콘텐츠 확장의 한가운데는 문화적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2013년 하우스 오브 카드로 시작된 오리지널 드라마 제작은 단순히 히트작을 만드는 차원을 넘어 몰아보기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시리즈 전체를 한꺼번에 공개하는 넷플릭스만의 방식은 시청 습관 자체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넷플릭스는 라이브 이벤트 시장에도 뛰어듭니다. 마이크 타이슨과 제이크 폴의 복싱 경기, 크리스마스 미식축구 경기 생중계, 그리고 여자 월드컵 독점 계약까지 실시간으로만 즐길 수 있는 라이브 콘텐츠는 이용자들에게 강력한 놓치면 안 되는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수천만 명이 새로운 구독자로 유입되었고 넷플릭스는 3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절대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는 애니메이션과 K 콘텐츠로도 새로운 문을 열고 있습니다. 구독자의 절반 이상이 애니메이션을 즐기고 있다는 통계는 넷플릭스를 애니메이션 산업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사이버펑크, 에지러너스, 스튜디오 지브리 라인업, 그리고 새로운 오리지널 프로젝트들이 넷플릭스를 글로벌 애니메이션 허브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주목한 건 K 콘텐츠였습니다. 오징거 게임,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넷플릭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니메이션 영역에서도 한국의 창의성을 무대로 삼았습니다. 바로 K-팝 데몬 헌터스. 이 프로젝트는 K-팝 스타들이 악마와 싸우는 설정의 애니메이션으로 K-팝과 판타지를 결합한 파격적 시도로 주목받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를 통해 단순한 한국 드라마나 영화뿐 아니라 K-팝이라는 강력한 한류 콘텐츠까지 자신들의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K-팝은 이미 음악 산업을 넘어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에 애니메이션이라는 서사를 덧붙여 글로벌 팬덤을 공략하는 전략은 탁월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단순히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넷플릭스가 한류의 문화를 글로벌 스토리텔링으로 확장하는 실험이자 아시아 시장 지배 전략의 일환이었던 것이죠. 이제 넷플릭스는 더 이상 영화나 드라마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술 회사이자 문화 제국이자 경험을 파는 기업입니다. 데이터 분석으로 개인의 취향을 예측하고 현지화 전략으로 각 나라의 감성을 담아내며 오리지널 콘텐츠와 라이브 이벤트로 글로벌 팬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도 새로운 실험을 합니다. 미국에 세워질 예정인 넷플릭스 하우스는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 속 세계를 직접 체험하는 장소로 설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묘한 이야기의 세트장을 걷고 오징어 게임의 공간을 몸으로 경험하며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는 방식을 한 차원 더 확장하게 됩니다. 한 장의 연체료에서 시작된 작은 불만이 오늘날 3억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미디어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끊임없는 컨텐츠에 대한 투자와 고객 만족 실현. 그것이 바로 넷플릭스가 세계를 지배한 비밀입니다. 이제 무엇을 볼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볼지는 이미 넷플릭스가 정해버렸습니다. 썰수도 넷플릭스 광팬입니다. 아무리 많이 봐도 이용료는 같으니까요. 오늘 넷플릭스에서 새로 올라온 영화가 있나 봐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